범인을 붙잡고 나면 수사기관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범죄 피해, 그러니까 범인의 여죄를 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여죄가 애초에 범인을 검거하게 됐던 원래 범죄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범죄일 때도 있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무려 13년 전에 일어난 범인의 여죄를 밝힌 사건인데요.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대구 중구에 있는 상점 앞 도로에서 홀로 귀가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40대 남성이 둔기로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빼앗으려다가 붙잡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 범인의 모습은 근처 CCTV에 포착됐는데요. 이 담배를 피우면서 불 꺼진 상가를 서성대는 모습 보이시죠? 이 잠시 뒤에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다음에 뺏은 가방을 들고 저렇게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탐문 조사를 벌인 끝에 이 40대 남성 용의자를 붙잡은 경찰, 남성이 범행 현장 부근에 떨어뜨리고 갔던 저 담배꽁초에서 DNA를 채취했고 이 남성이 CCTV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속 DNA는 이 강도 사건 말고도 남성이 13년 전에 저질렀던 또 다른 범행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요. 13년 전 남성이 과연 무슨 일을 벌였던 걸까요? 그리고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됐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서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DNA를 채취해봤는데 이 남성 13년 전에 과거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2004년 6월 25일이에요. 대구에 있는 한 노래방 새벽 4시경에 발생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여성이 사망된 한 사실은 8시 55분경에 발견한 거예요. 경찰이 그 시간까지 노래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발견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범인인데 그때는 30대였어요. 네. 그리고 노래방 주인은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여주인도 사실은 아닙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이 아이들 등록금 이런 거 학비 때문에 임시로 카운터를 봐주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런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결국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니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그런 사건이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13년 전에는 DNA를 담배꽁초로 이게 도출은 했지만 그때는 DNA 유전자법이 통과가 안 됐을 때 2010년에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용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대조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네.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전 살인사건에서도 담배꽁초에서 DNA가 나왔지만 대조해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미제로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대체적으로 90년대 후반에 DNA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프로필, DNA 프로필, 지문 같은 형태처럼 프린트는 가지고 있지만은 대조군이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NA라는 건 대조군이라는 건 어디서 살지 모르는. 그래서 보통은 어디 시라든가 어떤 그 영역에서 모두 다 이게 채취한다 하는 사실 대단히 무식한 방법을 썼지만은 그것도 불가능한 거는 언제 어떤 사람이 살지 모르거든요. 또 2004년이라고 하면은 CCTV가 그때는 아날로그였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테이프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확인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DNA는 확보했지만 지문은 확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도 사실은 있을 수가 가능성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있어갖고요. 그래서 원한 아니면 다른 치정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리됐었습니다. 예.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 당시에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찾은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덕분에 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배제가 됐어요. 왜요? 네. 보통은 이제 담당을 맡으면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손을 떼게 된 형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형사가 처음에 이제 2017년에 일어났던 그 20대 여성 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13년 전에 노래방 주인 살해 사건의 피해자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13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후에 경찰이 됐고 형사가 됐던 거예요. 형사가 돼서 우연히 이제 강도 살인 미수 사건의 담당 경찰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담당 그 용의자가 13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가장 열심히 수사할 형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선상에서 수사를 그만해라, 손을 떼어라 이렇게 됐냐면, 만약에 이 범인을 만약에 맞닥뜨리면 그 과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아픈 기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불상사가 범인과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수뇌부가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했고요. 사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동료들을 믿고, 동료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거라고 믿고, 이 형사는 강도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장기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법관들의 기피, 회피 사유가 있잖아요. 연관 관계가 있으면 그 재판을 임하지 않는 거. 경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이 담당 그 형사가 취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혹했을 수 있다고 의심의 소지도 있겠죠. 네. 자기 어머니 살해한 사람을 내가 형사 입장에서 조사하면서 그게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형사도 그 팀에서 배제되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배척 사유가 된다는 우리는 규정인데 미국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분. 자, 2017년 강도범을 붙잡은 형사가 2004년에는 살해당한 노래방 주인의 아들이었고요. 결국 형사가 된 아들이 그토록 헤매던 엄마를 죽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상부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동료들이 대신해서 잡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료 경찰의 어머니가 피해자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달 말 2017년 11월 28일에 집 주변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범인을. 네. 그런데 검거하고 보니까 이 40대 이 사람의 승용차에는 말이죠, 웬 잡동사니,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둔기, 흉기가 들어있었죠. 예. 그리고 집을 가가지고 수색을 해보니까 그 세탁실에는 아까 20대 여성 외 강도 당한 그 미수를 당했던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발견이 됐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일단 강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2004년에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그 건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나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을 했죠. 왜냐하면 뭐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거,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를 제시하고 해서, 물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게 됐는데, 사실 동기 부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우발적인 부분이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정말 일단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묻혀 있었던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고, 또 형사가 된 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또 다른 범행 행각이 드러났다면서요? 맞습니다. 강도 사건을 검거해가지고 13년 전에 노래방 살인 사건을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노래방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그 전체가 다 뜨거든요. 유사한 수법으로 그런 범행을 한 것이 있는지를 따져봤더니 2009년도에 대구 쪽에서 2009년 2월 3일 날 저녁에 대구 쪽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그 여성분이 이 어떤 그 성폭행 시도하고 살해했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범죄 수법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 사람이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궁을 했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았어요. 지금 2004년하고 2009년하고 보면은 5년 사이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굉장히 똑같고 대상도 보면은 노래방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 여주인이네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범행 후에 보인 모습이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이제 우발적으로 노래방에 있는 여성을 살해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정신없이, 경험 없이 도망칠 것 같은데, 이 2009년 그 대구 노래방 주인 살해 뒤에는
그 자신의 범행 현장인 노래방의 간판 불도 끄고요. 네. 계단 불도 끄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영업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기도 했고요. 여성의 핸드폰에 달려있던 귀금속까지 훔쳐가지고서는 본인의 가게로 돌아갑니다. 당시 이제 뭐 주점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가게로 들어갔고 혈흔이 묻은 옷, 그러니까 범행 과정에서 이제 혈흔이 자신의 옷에 묻었는데 이 옷을 입은 채 자신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이런 대범한 모습,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 보이고요. 그렇게 수년간 수사망을 피해온 것 같은데 자기네 추가 범행을 들키고 나서는 또 유치장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좀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쾌락살인범 같은 경우가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됐다고 믿고 자기가 그 이상 더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쾌락을 확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재판에서 과연 이 남성의 사례가 우발적이었냐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냐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것 같은데 남성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예. 했죠? 당연히 뭐 본인은 뭐 우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재판부나 또 수사관 쪽에서는 그렇게 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강도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의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유심칩을 분리해서 갖다 버린다든지 이거는 아무나 하는 범죄 아니에요. 네. 흔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날에 걸쳐서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예. 존기하고 이런 거 등등을 미리 준비한 거.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범행한 이후에도 평소하고 다름없이 아주 평온하게 주도면밀하게 그 계획적인 어떤 생활을 했다? 이거는 계획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참 궁금한 게 이 남성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범행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있고 두 명의 자녀도 두고 있었고요. 공무원 아버지를 둔 아주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던 1996년에 여성을 성폭행한 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치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면서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뭐 식당이라든지 호프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을 전전하면서 사업이 계속 안 되면서 점점 경제적 형편이 쪼들렸고요. 2010년에 아예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이런 강도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을 때는 사실상 거의 직장이 없이 그냥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보죠. 변호사님,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는 말이죠. 이 두 건의 살인, 그죠? 한 건의 또 강도살인 미수 아닙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검사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했죠. 이거는 뭐 극악한 범죄라고 볼 수 있고 또 계획성도 있어 보이고 제법의 우려도 있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법원에서 한 판결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인데요. 사형 선고 양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사형을 이제 구형하니까 이 사형을 이제 선고할 것인지를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성한다, 뭐 자백한다 이런 점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1심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항소심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항소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속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타당하다. 네. 타당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사형 선고보다도 무기징역을 해서 속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벌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13년 전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형사가 된 아들이 세상에 끄집어낸 이번 사건.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봤고요.